예, 제가 이번에 이제 완독한 롤리타 판본은 이건데, 말씀드렸듯이 번역이 좋고요. 그, 자료라고, 롤리타 연대기, 또 너무 잘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작가 연보, 작가 연대기, 그 나보코프, 그것도 이제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석도 물론 잘 돼 있고,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미국 지도인데 이 소설에서 언급되는 지명, 그 다음에 험버트하고 롤리타가 실제로 다녀가는 곳을 또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문학동네에서는 이거 말고도 창백한 불꽃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문전 세계문화 전집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어둠 속의 웃음소리랑 세바스찬 나잇의 리얼 라이프 참인생이 뭐라 보냐, 세바스찬 나잇의 진짜 인생, 옛날 번역으로는 참인생, 리얼 라이프 오브 세바스찬 나이트.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오브 로라, 요거는 유고인데 나보코프의 그 아버지가 꿈에 나와가지고 이 유고를 출간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 나보코프가 이제 출간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재미없게 읽은 것 같고요.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건 이제 의류에서 나온 거. 사형장으로의 초대. 요거는 러시아어 소설입니다. 그 이제 이거는 러시아어로 쓴 마지막 소설, 재능. 이거 옛날에 이제 대학원 때 수업을 했는데 제가 직접 읽지는 않고 이제 선배들이 요약해서 하는 그 이렇게 수업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되게 재미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고요. 어둠 속의 웃음소리, 이것은 옛날에 그 영문과 선생님이셨는데 석경진 선생님 번역으로 되게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 세 번역은 읽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엔 힘들 것 같고 차근차근 나보코프 수업을 해가면서 이제 보충해 가는 식으로 하고, 세바스찬 나잇의 리얼 라이프, 저것도 그 옛날에 전집에 어디 수록된 거를 제본 떠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형인지 동생인지의 원고가 있어요. 그 원고를 가지고서 그 소설이었나, 그런데 그게 이제 지시하는 리얼 라이프, 진짜 그 삶의 흔적을 토파보는 그런 식의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다시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과제로 일단 남겨두고 이번에는 이 롤리타를 이제 보는 걸로. 그래서 요 프레피룩이라 그러나요? 저쪽에 동부 지역에 이제 명문 그런 애들이 있는 스쿨룩,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좀 거시기하게 약간 이제 약간 이렇게 변주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차림새로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가 정말 네,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었냐면 이제 님펫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험버트가 지식인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소설은 완전히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예민한 사람이어야지만 이 소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범죄 소설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나보코프가 의도한 거는 그런 소설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제 험버트가 지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되게 예민하고, 덧붙여서 글쓰기, 미학에서도 이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물의 여러 토대를 만들려면은 우선은 뭐 가방끈이 길어야 되니까 논문도 썼습니다. 주제가 여기 보니까 원래 정신병리학으로 학위를 따려고 했는데 재능이 없어가지고 영문학으로 바꾸고 파리에서 이제 공부를 쭉 하게 되고요. 논문 제목은 키츠가 벤저민 베일리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프루스트적 주제랍니다. 네,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교사로 살다가 여사 이제 이렇게 유럽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에너벨을 통해서 갖게 된 일종의 그 소아성애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님펫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님프의 지소형인 거죠. 제가 지금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님프 말고 님펫인데요. 9살에서 14살 사이 에 이르는 이제 소녀를 말한다. 근데 이건 일종의 경계선 같은 건데, 예컨대 안개 낀 망망대해 한복판에 거울 같은 해변과 장밋빛 갯바위가 있는 마법의 섬이 떠 있고, 그곳에 내가 말한 님펫들이 머문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 롤리타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그 나보코프의 소설 자체가 이런 식의 우리 어릴 때 배웠던 표현을 쓰면 화려체 이런 문체 있잖아요. 수식도 되게 많고 비유도 되게 많고 길기도 길고 딱 그런 문체에 이제 부합하는 문장들이 어서 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정말 나보코프를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럼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나이는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9살하고 14살 사이에 있는 소녀가 전부 다 또 님펫인 건 아니에요. 딱히 미모가 기준인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되잖아. 예쁘다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릇한 기품, 종잡을 수 없고 변화무쌍하며 영혼을 파괴할 만큼 사악한 매력이야말로 또래 가운데 님펫과 어중이 떠중이를 가르는 기준이다. 롤리타와 같은 부류는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매혹적인 시간의 섬에서 논일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때그때의 현상이 지배하는 공간적 세계에 훨씬 더 종속된 채 살아간다. 같은 연령대에서도 진정한 님펫은 몹시 희귀하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마법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시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주시면 님펫은 나이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근데 또 돌려 말하면 어떠한 님펫도 아무리 매력적인 님펫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님펫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님펫 나중에 이제 롤리타의 메타포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찰나적으로 반짝 빛나다가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낙원의 이미지, 그거의 음화상 그런 거일 수 있고 또 나보코프 작가의 전기하고 연결을 시키며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고향, 낙원. 근데 그게 이제 공간적인 의미의 그 나보코프의 페테르부르크 영지 이런 거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보냈던 인생 최고의 시기. 여기서 험버트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나보코프가 자기의 가족이나 유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여기 님펫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소재 선정주의가 딱 들어맞는 소설인데 이거를 가장 충격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확 띄게 그렇게 이제 쓰려고 소재를 찾다 보니 사랑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어린애를 사랑하는 식의 그런 설정으로 가는 거 가고 제가 지금 뒷부분까지 싹 다 읽었는데 작가의 말을 참고할 때도 이제 든 생각이 작정하고서 성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이 섹슈얼리티, 에로티시즘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특히나 소아성의 성 도착 이거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나보코프가 작정하고 되게 공부를 많이 했구나. 장면 장면 하나하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선례들도 되게 많이 모았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거는 이제 이 소재 방법론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보다 더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이 님펫이 시사하는 이 시간성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경계면서 동시에 시간적인 경계.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고 한번 사라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를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느낀다고.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 시간들이 그거를 이제 이런 식의 메타포로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님펫에게만 말하자면 진정한 그런 거를 욕망을 느끼기 때문에 이중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나에게 허락된 인간 암컷들은 한낱 대용품에 불과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보호법이 또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험버트는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정말 진정으로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님펫을 이제 찾으려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찾으려는 이제 험버트의 시도는 당연히 돈 주고 여자를 사는 성을 사는 걸로밖에 이제 안 나타날 텐데 한 80명 정도 안팎의 창녀와 같이 잤다고. 그 중에 이제 충격을 안겨준 유일한 여자 매춘부가 모니크인데 이 친구랑은 한 번 더 또 이렇게 관계를 이제 맺게 되나 봐요. 그러므로 이제 모니크에 대해서는 내가 잠시나마 보았던 명랑하고 갸냘픈 모습만 기억하도록 하자. 무심한 젊은 창녀의 내면에서 은은히 빛나던 타락한 님펫의 모습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여자들에게서 근데 그 님펫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님펫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간의 문제라서
성장하고는 상극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장하고 달라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님펫은 정지해 있는 어떤 순간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김영하가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되게 재밌는 장편을 썼는데 그거를 쓸 때 혹은 쓰기 전에 읽었던 인상적인 소설을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멜리 노통부의 살인자의 건강법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사촌이었나 이렇게 남녀 둘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낙원에 버려진 혹은 낙원에 남겨진 그런 아담과 이브처럼 이렇게 자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게 그 성장인 거죠. 2차 성징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죽자 그랬나 살자 그랬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여자애가 둘이 같이 이렇게 남녀인데 둘이 같이 이렇게 호수인가 어디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피가 초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충격받고 혹은 혐오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약간은 이제 이 험버트가 님펫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조금 이제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죠. 병리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병리적인 생활이 오래 갈 리는 없고 이제 두 번째 줄거리상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결혼해야 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다 해서 이제 요게 7장의 시작 그건데요. 안정된 삶을 이제 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자뻑이라고 해야 되나? 험버트가 이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추켜 세우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비록 이러저런 불행을 겪었지만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보기 드문 미남이었다. 이건 미남이어야지만 아까 제가 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윤리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도 이 사람이 잘생기지 않으면 아무런 자, 그래서 이제 미남이라는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 뜨거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인칭 소설로 쓰여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험버트 자체가 험버트의 희화고 이거를 이제 작가가 되게 의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이제 지점입니다. 이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느긋한 거동, 훤칠한 키, 부드러운 검은 머리, 조금 우울해 보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매혹적인 분위기. 남달리 정력이 왕성한 남자가 남에게 감춰야 할 비밀을 가졌다면 어딘가 시무룩하고 억눌린 기색이 종종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화성애를 계속 눌러야 되니까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수에 찬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발레리아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를 고른 것에 대해서는 가엾은 험버트가 성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멍청하기 짝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증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8장에서 나는 다만 안정감을 주는 존재, 맛 좋은 스튜 한 그릇,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음문을 원할 뿐이라고 이건 박인합니다. 생각했지만 내가 발레리아에게 끌린 진짜 이유는 그녀가 소녀 흉내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그 발레리아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도 그녀가 님펫의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 20대 후반이라고 이제 나이는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발레리아 묘사를 이렇게 쭉 해요. 근데 나름대로 되게 그냥 상큼하고 귀여운 그런 이제 여자이라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곧 현실이 다가왔다. 탈색한 곱슬머리는 머리 뿌리 쪽부터 검은색이 드러났고 면도를 한 정강이의 솜털은 곧 가시처럼 뻣뻣해졌고 끊임없이 나불거리는 축축한 입은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틀어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죽은 어머니의 사진 속 두꺼비 주둥이 같은 입을 빼닮아서 꼴사납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네, 입이 두꺼비 주둥이하고 비슷했다고. 결국 험버트가 손에 넣은 것은 어리고 창백한 빈민가 소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님펫을 꿈꿨는데 그게 아니라 몸집이 크고 투실투실하고 다리가 짧고 가슴 크고 머리는 텅 빈 초년이었다라고 44쪽입니다.